안녕하세요.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오늘은 그 감정평가사이신 박은정 평가사님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에 저희가 인터뷰를 시작한 게 얼마 안 돼서 그동안 못 뵈셨었는데 처음 나오셨습니다. 구독자분들께 좀 인사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구독자 여러분. 저는 네. 유튜브에서 리얼아이 박감사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은정 평가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저도 그 감정평가사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엔 실패했죠. 실패했으니까 평가사를 못 하고 있는데 시험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리고 저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도 7년 만에 7년 차에 어렵게 합격했던데 합격하고 연락 왔더라고요. 그래서 존경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제가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인터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월 1일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을 불허하겠다. 근데 사실 이게 역대 최초입니다. 이게 그동안의 신규 대출은 막는 조치는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동안에 이미 받았던 사람들의 대출을 만기가 도래했을 때 연장을 불허하겠다라고 하는 건 역대 처음이거든요. 이게 이런 규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 거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 내용에 그 타이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을 위한이라는 타이틀이 달려 있어요. 절연. 네, 그만큼 이 부동산 시장이 그동안 레버리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유지돼 왔던 시장이다라는 판단,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레버리지로 인해서 들어가는 유동성에 대한 부분이 생산적인 금융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끊어내겠다라는 게 이번 네. 가계부채 대책의 기본적인 기조거든요. 네. 그럼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됐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제 GDP 대비해서 가계부채 비율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부채 한계 상황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벌어들이는 소득만큼 빚을 지고 있다라는 의미고 지금 90% 가까이 되거든요. 예. 가계부채가 2,000조가 넘어가니까 네네네. 그 정도 수준이 굉장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지금 빚을 늘려왔다. 그런데 그 빚이 늘린 이유가 부동산에 그렇죠. 있었다. 부동산으로 많이 들어가. 그렇죠. 그러면 이제 버티기에는 좀 힘든 정도의 부채를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 부채를 줄여가는 방법을 택하기로 한 거예요. 네. 그래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0% 정도 되는데 다른 나라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60%대를 보이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한 30% 정도 더 높은 수준의 빚을 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줄이는 방법은 성장을 많이 늘려가지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캐파가 되든가 아니면 이미 나간 돈을 회수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회수를 하는데 최초의 조치죠. 그만큼 한계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 조치가 들어왔다. 그러면 누구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할 것인가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누구한테 빌려준 걸 회수할까? 누구나 다 지금 대출을 이용해서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 중에서 어떤 부분을 회수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데 그거에 있어서는 공정의 차원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조치가 이번에 들어간 거거든요. 네. 이유는 다주택을 유지하는 것이 시장에서 어떤 집을 계속 보유하고 매물 잠김을 유도하고 계속 갖고 있으면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아무리 공급을 해도 시장에 안 나오니까 네. 수요적인 것과 비교했을 때 항상 문제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근데 이 다주택을 어떻게 유지하고 있느냐를 봤을 때는 대출이라는 게 근간에 있는 거죠. 하나의 집을 통해서 대출을 받은 돈을 가지고 그 돈으로 갭을 끼고 사고 갭을 끼고 사고 이렇게 다주택을 유지하는 형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만기가 됐을 때는 그 대출을 갖고 있는 자산을 처분해서 회수하는 방법으로 이걸 해결을 해야지 계속 이 만기를 연장해 주면서 계속 대출로서 이어주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 조치가 들어왔고 그 얘기는 지금 그동안은 레버리지를 계속해서 그냥 대출로서 이용할 수 있었던 시장에서 이제는 그게 안 되는 시장이 되니까 네. 자기가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을 처분해서라도 그 빚을 갚아야 되는 입장이 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한 파장이 있을 수 있겠죠. 네. 옛날에 그 일본 그 70년대 80년대 그 부동산 투기의 그 바람이 불 때 그 이제 폭락하게 된 계기가 정부에서 이제 그 은행에 그 뭐랄까 그 자산 관리의 지침이 내려와서 이제 회수하는 그 정책이 내려와서 이제 폭락하기 시작했다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네요. 모기지 옛날 그 금융위기 사태도 미국의 모기지 사태도 부동산 대출 과다로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또 추가 대출 규제를 예고를 했습니다. 비거주. 요즘 비거주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 대출 공적 보증을 제한하고 DSR과 대출의 위험 가중치인 RWA 기준을 강화하겠다라는 방침을 세웠는데요. 이제는 뭐 1주택자 이제 비거주하는 1주택자의 대출도 막힐 가능성이 큰데 어떻게 보시나요? 대출이 너무 많이 나갔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이제 줄여야 한다는 게 사회의 공통적인 지금 목표이고요. 네. 그중에서 이제 비거주 1주택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이제 축소가 되겠죠. 그 방법이 뭐냐면 이제 전세 대출에 대한 부분이 좀 규제가 되는 건데 이유는 비거주 1주택이라는 거는 내가 집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 살고 있지 않은 이유가 누군가에게 빌려줘서 유지를 하고 있죠. 그럼 그렇죠. 본인이 살 집에 대해서는 또 전세로 살거나 뭐 이런 형태이다 보니까 그 대출을 추가적으로 활용해서 이 집도 유지하고 있고 전세 보증금이라는 사적 금융 플러스 전세 대출이라는 걸 통해서 이 어떤 지금의 주거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공적 보증을 이제 제한한다는 거는 대부분 은행에서 이제 전세 대출 해줄 때 공적 보증이 없으면 대출이 안 되잖아요. 네네, 아니면 대출의 규모가 줄어들거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예전보다는 대출에 있어서 조금 제약을 받는 형태 이런 게 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DSR 부분이나 대출의 이제 위험 가중치 RWA를 조정하는 부분은 가계 부채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거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집을 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모아놓은 돈으로 사면 너무나 좋겠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최대의 대출을 활용해서 사왔던 시장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보증을 해주고 또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집이 어떻게 보면 가장 마지막 안전한 자산이라고 하고 유지하고 싶어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제 이자를 갚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제일 지키려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되게 손쉽게 어떤 위험은 없이 이자 장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품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인 대출의 어떤 규모를 축소시키기 위해서 RWA라는 걸 조정을 해서 가게한테 빌려주는 거에 대해서는 그 빌려줄 수 있는 금액 규모 자체가 좀 줄어들 수 있게 이런 조치, 즉 돈을 빌려주는 공급해주는 기관에 대한 보수적인 조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쓸 수 없게 되는 구조로 지금 이제 바꿔가고 있는 거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수요도 많이 줄어들겠네요. 이미 수요가 많이 줄었죠. 지금 뭐 25억 초과 같은 경우는 2억밖에 대출이 안 되고 2억까지 안 되죠. 이제 네네. 아예 안 되죠. 그리고 이제 뭐 2억, 4억, 6억으로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대출의 규모가 축소가 되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매물이 많이 쌓여 있어도 거래가 안 되는 현상, 고가의 주택들 같은 경우는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재명 대통령은 또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주택자인데 비거주 지금 자기는 전세를 살고 자기가 원래 매매로 해놓은 거는 전세나 월세를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세 대출을 활용해서 일종의 투기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또 막아보겠다. 이런 의지가 좀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수요가 좀 많이 이번 정부에서는 수요를 좀 많이 줄이는 방안으로 이렇게 정책이 진행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많이 드네요. 정부가 5월 9일 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시키는 것과 관련해서 제가 이게 틀렸거든요. 저는 유예를 종료하지 않을 걸로 예상을 했다가 제가 영상 나가고 난 다음 날 이재명 대통령이 갑자기 유예를 종료하겠다 이렇게 발표해서 굉장히 난감했던 상황이 있는데 해당 날짜까지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한 사람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이 검토를 해보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매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좀 시간적 여유가 생기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보면 시간에 막혀서 5월 9일까지 마감되면 그때까지 잔금을 원래는 치러야 이제 그 중과에서 이제 피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계약서 쓴다고 해서 잔금을 그때까지 치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를 줘야 팔 수 있는 시도조차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좀 매도 매물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일단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된다라고 발표가 되고 난 후에 매물이 급속도로 증가를 했고, 실질적으로 이제 서울의 아파트 매물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가격 발표되고 난 후에 더 많이 늘어가지고 네. 8만 건 가까이 지금 추례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정책이라는 거는 일관성과 신뢰도가 생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월 9일이란 날짜를 다시 미루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나마도 부동산이라는 게 굉장히 장기간 방매가 돼야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조금 무거운 자산이다 그렇죠. 보니까 시간적으로 촉박함이 있다라는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5월, 그리고 또 토지거래 허가제로 서울 전역이 다 묶여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그러면 5월 9일 이전까지 계약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건에 대해서는 조금 유예해 주겠다라는 개념으로 검토하고 있는 네네네. 상태죠. 그렇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더 매물이 쏟아진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게, 이미 어떤 판단들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 나오는 정책에 대한 내용들이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는 5월 9일에 종료가 된다라는 게 이미 기정사실화되어 있고, 네네네. 그 기간 안에 처분하지 않은 선택을 하는 거는 본인의 자유이다. 근데 본인의 자유에 의해서 벌어지는 문제들, 즉 앞으로 그 보유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것, 또 어떤 차익에 대해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축소될 것이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예고되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안에서 이미 판단하신 분들이 매물로 내놓고 있는 거예요. 네, 그 그렇죠. 매물이 지금 쌓여 있는 네, 거고 맞아요. 역대 최대량이 쌓여 있는 네네. 상태인데, 거기서 뭐 지금 한 달 정도 더 유예해 준다고 해서 뭐 이게 엄청나게 늘어난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검토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저도 약간 비슷한 생각인데 이런 기간 짧은 혜택을 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막 일희일비해서 거기에 움직이고 막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걸로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번에도 비거주 1주택자 또 세 놓는 집에 세입자가 있더라도 집을 팔 수 있도록 정책을 좀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좀 아까 질문하고 약간 비슷한 맥락일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수요를 좀 자극하지 않고 공급이 좀 늘어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다 결국에는 토지거래 허가제라는 지금 실수요만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경과적인 부분들을 검토를 하는 거거든요. 네. 비거주 1주택자 같은 경우는 당연히 본인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가 세입자가 살고 있는 형태인데, 지금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수요는 실제로 들어가 살아야 되는 수요만 참여할 수 그렇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매물로 내놓고 싶어도 못 내놓는다 이거예요. 네네. 그런 이제 불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세입자의 어떤 그 지금 전세 기간, 이 기간은 보장해 주면서 이 매매하고자 하는 의향을 갖고 있는 이 매도인의 입장, 1주택자의 어떤 시장 참여도, 이걸 늘리기 위한 방법은 그 전세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그러면 바로 들어와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조건, 이런 것들을 허용해 줌으로써 시장에 이제 매물로 나올 수 있게, 즉 공급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보유세에 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정부가 공식적으로 보유세를 논의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못을 박았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사실 보유세에 관한 얘기
굉장히 많았어요. 저도 보유세에 관한 영상을 여러 번 찍은 걸로 기억을 하는데 사실 저는 이제 보유세 카드는 잘 안 쓰는 뭐 어떻게 보면 안 쓰는 게 최선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최대한 쓰더라도 늦게 쓰거나 안 쓰는 방향으로 고려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제 전망을 내놨는데 평가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보유세라는 것만을 단독적으로 이 부분만 조정해서는 세제를 이제 그러니까 받아들여지게 하기에는 좀 어렵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보유세에 대한 논의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인 세제 개편, 보유세와 같이 이제 한 세트로 갈 수 있는 게 양도세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율, 이런 것 전반적인 세제 개편 안에서 논의될 수는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당장 어떻게 보면 뭐 미국이나 이런 데처럼 뭐 1% 보유세 이렇게 때리기는 좀 어렵다라고 네, 저는 네, 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지만 논의는 하고 있고 또 대통령께서 직접 언급을 했었죠. 뉴욕의 1% 보유세 우리는 얼마 뭐 이렇게 네, 의문을 제기했던 건 그만큼 고가의 어떤 고액의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치러야 하는 비용 자체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기에는 좀 부족할 정도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지 않았나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시작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똘똘한 한채에 대한 선호 현상, 집중 현상이 있었잖아요. 그거는 갖고 있는 거에 대한 부담보다 나중에 올라가는 차익에 대한 기대감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유지될 수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전반적인 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보유세 강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보유세 강화 방법은 세율을 조정하는 것 외에도 현재의 어떤 현행 세제 안에서도 세율 체계 하에서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현실화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이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건 이명박 정부 때 처음 들어왔는데 그 전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시세가 뭐 10억 정도 한다 했을 때 정부가 보는 시세는 이거의 현실화율이라는 걸 곱해서 한 70% 정도 그래서 한 7억 정도의 기준을 갖고 이걸 갖고 세금을 때렸었는데 이명박 정부 때 이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걸 도입을 해서 그렇게 산정된 금액에다가 세금을 부과할 때는 공정시장가액 비율로 좀 한 번 더 할인해 주는 형태. 그래서 이게 80% 정도로 유지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윤 정부 들어오면서 이게 60%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면 10억 하던 거를 우리는 한 7억 정도로 받는데 세금을 때릴 때는 4억 정도로 이제 낮춰가지고 생각을 하니까 집값이 올라간 것 대비해서 어떤 세금에 대한 실질적인 체감하는 부담은 적었던 시장이었거든요. 그게 조정이 이루어졌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거는 근데 뭐 법을 고치지 않더라도 당연히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조정이 됐었던 거를 예전과 같은 수준으로 돌리기만 해도 부담감이 확 늘어나죠. 왜냐하면 그렇죠.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네. 그래서 뭐 시뮬레이션 한 것들 많이 언론에서 나왔었지만 뭐 호가가 한 60억 정도 하는 아파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현행 기준에서는 현실화율 70%, 69%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거에 공정시장가액 60% 적용을 했을 때 1년에 부담하는 세금이 한 3천만 원 정도 뭐 이 정도 규모였는데 네. 지금 이게 현실화율도 원래 문정부 때 했던 로드맵대로 하면 95%까지 올리는 거였거든요. 그거 현실화율 올리고 그다음에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예전으로 회귀하면 80%였거든요. 그 정도로 올리더라도 부담하는 금액이 2배로 늘어나요. 그러겠네요. 그러면 한 달에 한 월 150만 원 정도의 어떤 보유에 대한 비용을 지불했던 사람들이었다면 이게 이런 세금 어떤 세율을 건드리지 않더라도 부담감 자체가 30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그러면 자산은 많더라도 현금 흐름상에서 월 300만 원이라는 거는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거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사람들은 매물로 내놓을 수밖에 없는 형태 이렇게 유도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세율을 건드는 거는 뭔가 사람들한테 각인시키고 공포시킴으로 인해서 나타난 효과가 있다면 방금 말씀하신 그 시장가액이나 뭐 이런 부분을 조율하는 거는 사실 저는 그게 조율된지 몰랐거든요. 아마 일반인들도 그걸 몰랐을 거예요. 그런 거를 조용히 이렇게 고침으로 인해서 어떻게 부담을 줄이거나 늘리거나 하는 방법들이 있다. 이런 부분도 잇따른 방법을 아마 구독자분들도 새롭게 아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굳이 부담을 안 주면서 보유세를 늘리지 않아도 보유세 실질적인 세금을 늘리는 방법은 굉장히 많다. 이런 게 있었네요.
호가가 좀 떨어진 매물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지는 뭐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데 공시 가격 발표 이후에 서울의 그 아파트 물량은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한 8만 건 정도 지금 엄청나게 급증을 했는데 이 매물이 좀 소화가 될 걸로 보시는지. 지금 안 되고 있죠, 네. 소화가. 일단 물량이 나온다라는 거는 이걸 지금 이제 유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개념이고, 또 공동주택 가격 발표 공시 가격이 나오고 난 이후에는 실질적인 이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추가적인 이제 물량들이 나온 형태거든요. 네. 근데 시장을 보면 이제 뭐 고가의 주택들은 안 나온다고 했었는데 나왔고, 네. 나왔는데 실제 얘기했던 것보다 수억을 낮춰도 안 팔리는 시장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이 시장이 마치 나는 돈이 없지만 주변에 사람들은 돈이 많아서 30억 하던 걸 50억에 사주는 사람도 있고, 50억 하던 걸 70억에 사주고 나중엔 100억에 사줄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시장이었는데, 실질적으로 매물이 나왔는데 100억은커녕 70억에도 안 팔리고 50억에도 안 팔리는 걸 지금 체감하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네. 고가 주택 시장은 멈췄어요. 그리고 지금 뜨겁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15억 이하의 대출이 가능한 시장에만 조금 움직이고 있는 형태. 거래가 되니까 내가 너무 낮게 내놨나 이러면서 거래보다 조금 올린 가격을 부르니까 당연히 이제 시세가 올라가고 있다, 상승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예. 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대출에 대한 규제 부분도 있고, 또 15억 이하의 시장에 들어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옛날과 네.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높은 금액이거든요. 그런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거래량 자체는, 전체적인 거래량 자체는 계속해서 감소해 가고 있는 형태, 이런 네.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거래가 줄어든다는 거는 그만큼 매물이 많이 나와 있지만 사실 거래로 이어지기 어렵다라는 의미고, 그 얘기는 소화가 다 안 된다는 뜻이겠죠. 네. 그러겠죠. 네. 지금 사실 뭐 수요를 줄이는 대책을 어마어마하게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수요 자체가 줄어 있는 상황에서 수요를 어렵게 만들어 놨으니까 이 거래가 안 되는 건 당연한 건데, 제가 볼 때는 거래가 안 되게 만들어서 이렇게 가격을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만드는 조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는 좀 하는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한강벨트 라인 중심으로 이렇게 가격이 많이 좀 하락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동작구나 용산구 지역을 중심으로는 또 약간의 상승 움직임이 있기도 지금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저희 영상 댓글에 보면은 뭐 어디 지역은 지금 오르고 있다 뭐 이런 약간 조롱 섞인 댓글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이를 두고 급매물이 다 소화되고 바닥을 찍은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지금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러니까 시장을 판단할 때 이 거래가 하나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 거래가가 전부 다 모든 시장에 통용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을 가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가격이 이제 강남 똘똘한 한 채 같은 경우는 지금 엄청 올랐잖아요. 네. 상승을 많이 보였다고 하는데 30억 하던 게 뭐 50억 한다 막 이랬던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30억에 참여할 수 있는 수요와 50억에 참여할 수 있는 수요는 현저하게 줄어드는 게 팩트예요. 네. 우리 자산 수준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했을 때. 근데 30억에 참여했던 사람이 한 10,000명 정도 됐었다면 50억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한 100명?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렇지만 거래는 이루어질 수 있죠. 네, 100명 중에 그렇죠. 한 명이 거래해도 50억에 팔리는 거고, 이런 상황인데 마치 이 50억에 팔린 시장도 똑같이 10,000명이 있는 시장처럼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저 그거를 굉장히 많이 실감하고 느끼고 있는데, 네. 일반 사람들은 그걸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일단 그냥 가격 하나 찍으면 아파트 그쵸. 전체 가격이 100억짜리 하나 거래되면 이건 100억이야, 이렇게 되는 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본인이 10억에 들어가서 살고 있지만 나의 집이 100억이 갈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 그냥 내가 지금 힘들어도 이걸 유지하면 나중에 100억에 팔 수 있을 거야라고 그냥 버티고 있는 시장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막상
100억에 내놓는 사람들이 있는데 안 팔려요. 그리고 70억 뭐 몇십억을 낮췄다고 했는데도 안 팔리는 시장이거든요. 그 얘기는 어느 한 건이 이 시장을 전부 다 대표할 수 없는 정도로 지금 시장이 과열됐던 걸 거쳤던 시장이다. 이런 걸 생각을 하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바닥을 찍었다라고 말하는 거는 굉장히 섣부른 판단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아까도 그 말씀하셨던 과정이 있는데 이게 그 사람들이 이 과정을 좀 잘 인식하지 못하는데 거래가 그 일종의 뭐 풍선 효과처럼 막 누르는 지역이 있으면 또 그 외의 지역들은 조금 거래가 살아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살아난 뭐 몇 건 거래되는 것 때문에 집주인들은 다시 기대감 때문에 호가를 확 올리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가격이 올라갔다라는 지표들이 나오는데 그걸 보고 사람들은 가격이 오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착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대부분 일시적인 현상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꾸 이제 그 앞으로의 먼 미래가 계속 이어질 것처럼 착각하는 경향들이 매우 많은데 그런 부분을 좀 잘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을 좀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네. 부동산 자산 시장이 조정 국면으로 들어갔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평가사님이 보시기에는 하락 기간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시는가요? 일단 자산 시장의 과열이 얼마나 됐었는지에 따라서 네. 다른 건데 네. 이 자산 시장의 과열이 단기에 굉장히 급격한 과열을 겪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사이클로 봤을 때는 최장기의 상향 곡선을 그렸던 시장이고 그렇죠. 네. 그 상향의 폭도 절대적인 금액 자체가 2배, 3배씩 올라가는 정도의 급격한 상향을 보였던 시장인데 이게 이제 조정 국면으로 들어갔죠. 조정 국면으로 들어간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바로 수요의 억제잖아요. 대출의 잠김. 네. 대출의 잠김이라는 건 그동안에 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대출을 통해서 들어왔고 또 미래 수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영끌들의 선참여를 통해서 시장이 과열됐던 그 양상을 겪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불가능한 시장이고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웬만큼 다 들어와 있는 상태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조정이 이제 이루어지겠죠. 호가가 점차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 호가를 낮춰도 거래가 안 되는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점차 이제 조정을 겪는데 반등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네. 그게 없는 거예요. 일단 어디서 대폭적인 수요가 살아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죠. 전체적인 어떤 아파트 시장이라는 어떻게 보면 주거 형태 중에 가장 상위 개념의 주택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수요 자체는 굉장히 한정적인 시장이고 그렇죠. 네. 또 그들이 그동안 참여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초저금리였단 말이에요. 금리가 낮은 상황이었는데 앞으로의 시장 상황은 higher for longer라고 해서 앞으로 얼마만큼 이 금리가 장기화 고금리의 상황이 얼마나 오래 갈지를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금융 환경이 안 좋은 상태이고 또 이미 기존에 너무 많이 빌렸었기 때문에 네. 추가로 빌리는 사람들은 더 빌릴 수가 없는 시장이에요. 오히려 더 이미 빌렸던 것도 회수해야 할 인 정도로 더 돈을 끌어올 수 없는 구조인데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려면 여기에 그만큼의 돈이 들어와 줘야 되는 시장이 돼야 되는데 그럴 요인이 없는 거죠 지금은. 네. 그런 걸 생각했을 때 굉장히 오랜 기간 마치 잃어버린 30년을 겪은 일본처럼 좀 조정의 시간이 있지 않을까. 또 작년부터 정부가 기본적으로 추진하는 게 비생산적 금융에서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자산 시장의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자산을 부동산으로 집중되어 있었던 시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금융 대 금융의 비율이 7대3, 뭐 6대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점차 금융 쪽으로 유도하고 있는 형태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선진국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반대의 수치를 보이고 있잖아요. 네네. 금융 그 얘기는 부동산만이 어떤 자산의 증식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더 다양한 형태의 투자의 대안책이 있고 그쪽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가고 있는 구조고 결국에는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보면 유지해 왔던 그런 행태가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는 전환점이 된 시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럼 과연 부동산 시장이 다시 뜨거워질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보면 이 수요가 되살아나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에 직면했다. 이제 이런 부분인 거잖아요. 지금.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요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공급적인 측면도 마찬가지예요. 공급적인 것도 지금 수요는 이런 식으로 지금
실질적인 수요가 그 전에는 실질적인 수요가 아닌 사람들도 집이 돈이 된다고 하니까 마구마구 들어왔던 그렇죠. 시장이라면 네. 이제 그 부분이 막힌 거예요. 네네. 그럼 이제 실질적인 수요들만 참여할 수 있는 시장. 지금 이 시장에서 사는 사람들은 예전에 참여했던 사람들보다 대출에 대한 어떤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사람, 신용이 좋은 사람, 또 소득이 높은 사람이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실제 수요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고 공급적인 측면은 기존에 이 집을 유지할 수 있었던 능력이 없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대출이라는 게 있지 않는 한 이걸 유지할 수 없는 사람들이 집을 꼭 쥐고 있었으니까 공급이 안 됐던 시장인데 그 부분을 지금 이제 풀어줬기 때문에 공급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공급은 늘어나고 수요는 줄어들고. 그렇죠. 공급은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새로 집을 지어서 공급하는 것도 있고 내가 이미 누군가 보유하고 있는 집을 매물로서 내놓음으로써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양 측면을 전부 다 지금 정부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 수요는 눌려져 있고 공급은 증가하는 국면이라면 당연히 가격은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공급도 늘어나고 있는데 매번 공급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얘기만 하니까 좀 답답하기도 했었는데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게 뭐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나 모르겠는데 하향 안정화잖아요.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안정화의 기준이 명확하게 좀 없다 보니까 어느 정도가 하향 안정화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거나 좀 알려달라 할 수도 있는데 안정화된 가격은 고점 대비 몇 퍼센트 정도 빠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지역적으로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예전에도 제가 많이 언급을 했던 보고서가 그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그 연구 보고서라는 형사정책연구원에서 나온 보고서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 결론이 뭐였냐면 빚을 빚으로 계속 메꿔가면서 폭탄 돌리기 식으로 유지했던 이 시장의 어떤 충격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되돌리지 않는다면 2015년도의 가격도 지키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부동산에 대한 어떤 시장을 연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쪽은 그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어떤 범죄 행위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 연구의 결과가 이 가격이 굉장히 거품으로 메꿔왔던 시장이었다라는 게 결론이고 그 과정에서 왜곡된 정보 내지는 또 사람들이 굉장히 부동산 시장이 폐쇄적이다 보니까 개별적인 시장이고 그 시장 안에서 할 수 있었던 다양한 행동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뛰어왔던 시장이라는 게 결론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지할 수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 사람들이 적정한 레버리지에 그 이자를 감당하면서 그 집을 유지하고 누군가는 또 그 가격에 살 수 있는 시장이 되겠죠. 그런 시장이 어떤 시장이냐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그러니까 사용 가치와 매매 가치의 격차를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 얘기는 전세 가격 대비, 그러니까 매매 가격 대비해서 전세가의 비율을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전세가라는 건 내가 그 지역에 실제로 들어가 살 수 있는 때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 돈 대비해서 앞으로 가격이 오를 거다라고 기대하는 프리미엄이 더해지면 매매 가격이 되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가격이 많이 오를 거다라고 기대되는 지역은 전세가율이 낮고 앞으로 오를 거가 기대되지 않는 경우는 오히려 전세가가 더 높은 경우도 있죠. 왜냐하면 집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으니까 지방에 이런 오를 일은 없고 앞으로 낡아지면은 내려갈 일만 남았다. 이런 집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전세가 더 높은 경우도 있잖아요. 집을 안 사고 그냥 다 이 전세로 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는 전세가율이 한 90%, 그다음에 강남권 같은 경우는 한 70%. 요 정도의 수준을 안정적인 시장에서 보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강남 같은 경우는 전세가율이 30%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격의 조정이라는 거는 이 전세가는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 내가 들어와서 살겠다라고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비용이니까 실질적인 수요가 지불할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 정도와 그 갭이 좀 축소되는 정도까지 가격이 조정돼야만 안정적인 수준이다. 하향 안정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매매 가격 대비 몇 프로 정도 떨어지는 수준이 될까요? 그러니까 뭐 강남 같은 경우 지금 전세가 평균 한 15억 정도 하잖아요. 그럼 15억이 그러니까 70% 정도 되는 수준? 뭐 이 정도가 사실은까지는 조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한 20억에서 22억. 네.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근데 20억이나 22억이 그렇게 네. 싼 금액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되게 착각을 하는 게 15억 전세 시장도 강남의 웬만한 지역에 15억이면 전세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네네. 그 이유는 이 정도의 자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실질적인 수요가 얼마 안 되는 그렇죠. 거예요. 많지 않죠. 그리고 이것 또한 부풀려져 있는 시장이거든요. 전세 대출이라는 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1, 2억 부족한 부분들은 전세 대출로 메꿔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사 가는 비용보다 싸니까. 그 얘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금액을 다 이렇게 조달할 수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적다. 아, 맞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20억, 22억도 굉장히 어려운 금액일 수 있다. 그러니까 전세 대출하면서 전세 가격도 오를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제가 제 책 처음 썼던 책에도 전세 대출이 그때 막 시작됐었던 때 제가 책을 썼거든요. 근데 굉장히 이 전세 대출은 위험한 거다. 좀 신경 써라 이렇게 했는데 그냥 여지없이 확대되고 전세 가격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로. 그래서 지금 보면 영상 댓글에 많은 구독자들이 전세 대출만 지금 없애도 뭐 집값 잡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쉽게 하시는데 이게 이제 약간 불가역성이 있잖아요. 이게 어려운 점이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연초에 그 공급 대책이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생각보다 공급에 대한 시장 반응은 좀 굉장히 약하거든요. 실제 입주로 이어지는 비율이 낮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있는데 지금 주택 시장의 공급 문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요?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하다. 그래서 집값이 오른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공급 문제의 진정한 해소는 우리가 닿을 수 있는 가격의 공급이 얼마나 되느냐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비싼 집 많이 공급하면 뭐예요? 그 살 돈이 없는데. 네. 사실은 그림의 떡이죠. 그런 거는 사실은 공급이 아무리 많이 된다고 해서 공급 부족 문제를 해소시킬 수는 없어요. 결국에는 집값의 안정화가 공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게 기본 전제고 그다음에 이제 129 대책이 나왔을 때는 민간 부분에 대한 공급 활성화 대책이 빠져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얘기하는 공급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지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원하는 곳은 이미 민간 개발이 아니면 사실은 공급하기 어렵지 않냐. 그럼 민간을 좀 지원해줘서 공급이 활성화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게 빠져 있으니까 공급 대책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민간의 공급은 여기다 지원해 준다고 해서 바로 공급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공공 같은 경우는 공공이 갖고 있는 부분을 활용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민원이 생기고 여러 가지 부처 간의 갈등이 있을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민간 같은 경우는 비용의 문제도 1차적인 문제이고 두 번째는 어떤 합의를 이끌어서 사업을 진행하느냐의 문제가 있거든요. 다수가 갖고 있는 땅을 개발을 해서 새로운 아파트로 짓는 형태이다 보니까 다수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비용적인 측면을 우리가 보조해 준다고 하더라도 사업이 빨리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고 네. 그다음에 비용을 보전해주면 그렇다고 해서 공급 가격 자체가 떨어지느냐 생각해보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이 비용을 부담하는 그 부담금 문제가 지원을 통해서 좀 줄어들 수는 있지만 그 줄어든 만큼은 실질적으로 나중에 매매할 때 그 프리미엄으로 환산돼 버리잖아요. 비용을 깎아주면 부담금이 더 줄어들었으니까 이 기존 가격은 더 올라간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고 결국에는 집값의 상승을 부추기는 효과가 더 오히려 생길 수 있고 그렇죠. 또 사업이 진행이 되면 기존의 아파트가 아닌 지역에 그냥 뭐 빌라나 뭐 단독주택 뭐 이런 지역들을 이제 부시고 이제 아파트를 짓는 거잖아요. 이 사람도 어딘가 사업이 진행되면 이사 나가야 되죠. 이사 나가려면 실질적인 시장의 수요로 또 유입이 되는 형태거든요. 그렇죠. 아파트 시장으로. 네. 그러면 이게 오히려 시장의 수요를 자극하는 형태. 그러면 가격의 안정화와 좀 요원해지는 상황이 되니까 오히려 민간에 대한 부분은 지금은 안 하는 게 맞겠다. 이런 판단을 했겠죠. 네. 그리고 공공 같은 경우는 공공에서 기대할 수 있는 거 한다고 했지만 언제 나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공급은 사실은
후행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미 문정부 때부터 130만 원 해놓은 게 있죠. 네. 근데 이게 언제 들어오느냐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데 그거를 시기를 밝히고 언제 이거는 얼마만큼 하겠다. 또 기존에 계획했던 것보다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를 더 공급하겠다. 그리고 주거의 형태에 있어서도 우리가 서울의 인구가 뭐 줄어도 가구 수는 늘어가지고 아파트 수요가 많다 이런 얘기 하지만 실질적으로 1인 가구가 40%예요. 그럼 1인 가구가 다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수요냐 생각해보면 1인 가구는 최저임금 수준을 보이는 사람이 80%이고 그들이 아파트의 실질적인 수요로 참여할 수 있기는 어렵거든요. 결국에는 그들에 대한 주거 안정책으로서 청년주택, 뭐 임대주택 짓고 또 SH 이런 데서 임대주택 매입해가지고 공급해주고 이런 식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해주고 아파트에 대한 부분은 그 다른 형태 신혼부부나 뭐 이런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급을 약속해주고 또 추가적으로 사람들이 선호한다는 지역 뭐 서리풀이라든가 과천이라든가 이런 선호할 수 있는 지역에도 정부가 의도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준 대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지금 비판받는 거는 민간은 안 해서 공급 대책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하고 있고 이건 결국엔 공급의 확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그 굉장히 그런 분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상승을 바라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상승을 바라면서 사실 민간 주도의 공급을 하면 사실 그걸로 가격 안정화가 되느냐 부분에는 매우 의문점이 크잖아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도와줘서 공급을 이루어지게 한다. 그러면은 먼저 수요부터 움직이거든요. 그러면서 가격이 먼저 뛰어버리고 그런 다음에 공급이 이루어진들 시장 안정화를 이루어지겠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그분들은 계속 공급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민간 공급 얘기하고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을 뭐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은 시장 안정화의 목표가 있는 게 아니고 이런 명분 있는 말들을 하면서 결국엔 상승을 바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보고 평가사님 말씀대로 사실 공급이 이렇게 많지 않아도 가정 수요를 줄이고 가격 안정화만 이루면 수요가 많이 줄어들면서 공급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지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가격 안정화를 먼저 시키고 나면 공급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거를 지금 받아들이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은 그런 문제점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임대 시장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래요. 지금 다주택자들 이렇게 누르면 전세 대출 규제도 하고 그다음에 다주택자 뭐 이렇게 팔게 하면은 결국에는 임대 공급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무주택자들만 힘들어진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시장에서는 전세 매물이 굉장히 많이 줄어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다주택자의 규제가 전월세 가격으로 전가됐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전세를 놓는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이게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다주택을 유지함에 있어서 내가 언제든 난 전세를 월세로 돌릴 수 있어. 그러면서도 나는 이 집을 유지할 수 있어. 이러면 그 말이 맞아요. 네. 그런데 이 전세 시장의 공급자도 본인의 니즈에 의해서 공급을 하는 거예요. 이 집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입자의 자금 플러스 자기의 갭 이게 있어야 이 집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렇죠. 이 전세입자가 없으면 집을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돌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계속 전세 공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맨날 뭐 누르면 전세 공급이 사라진다, 뭐 월세로 전환한다 하는데 그만큼의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으면 월세로 돌리겠죠. 근데 대부분이 그렇지가 못한 게 현실이다. 네. 이거는 우리가 22년도 고금리의 상황이 도래했을 때 역전세 대란이 일어났잖아요. 예전에 전세가 뭐 임대차 3법 때문에 미리 땡겨서 올린다 막 이런 얘기 했지만 실질적으로 돌려줘야 되는 시기가 돌아왔을 때 그 가격에 들어와주는 세입자가 없고 그래서 반환해야 되는 게 전액을 반환하는 것도 아니고 그 차액만큼을 반환해야 되는데 그것조차 못해서 대출을 풀어주면서 그
역전세 문제를 해결해 줬잖아요. 네. 결국에는 돈을 빌려주면서 시간을 벌어줬는데 그 사람들이 그럼 2년 지나고 4년 지난다고 그 갭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없거든요. 결국에는 이 전세 공급 자체는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 전세 매물이 줄었죠. 줄어든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서울에 매물이 증가를 했어요. 서울은 토지거래 허가제를 통해서 실수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집을 매매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전세를 놔버리면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아니에요. 네. 근데 나는 지금 팔아야 되는데 네. 전세로 내놨다가 못 팔고 나중에 세금 맞고 막 이런 상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매물이 늘어났다라는 건 그만큼 전세를 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매물은. 네. 그러니까 이제 전세 매물이 지금 줄어든 상황인 거죠. 네. 근데 그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전세 살던 사람들이 매매를 택할 거 아니에요. 네.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집이 없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이 시장에는 실수요자가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럼 내가 집을 사야겠다라고 판단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얘기는 전세 수요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도 줄고 수요도 줄면 사실은 전세난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보여지는 것만 당장 전세난이라는 거는 지역적으로 어떤 지역에서는 공급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어떤 지역에서는 수요가 부족할 수도 있어요. 입주 시기가 됐을 때 전세 매물이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실제로 그만큼 돈을 주고 들어갈 사람이 없으면 전세값이 계속해서 떨어지잖아요. 그 수요가 부족한 지역도 생겨나고 또 전세가 이렇게 매물을 많이 내놔야 되는 그러니까 처분을 많이 해야 되는 지역들 또는 입주 시기와 맞물려서 전세 매물이 통상적으로 많이 안 나오는 지역들 그 시즌 그때는 전세난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일시적이고 단기적이고 국지적인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마치 전반적인 시장에서 벌어지는 양상인 양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사람들이 불안해한다는 건 결국에는 어떤 선택을 하게끔 강요하는 시장이 되는 거고 선택이라는 거는 결국 매매로 돌아섰으면 하는 약간 이런 시장이어서 항상 가격의 상승을 원하는 쪽에서는 전세난과 공급 부족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이게 이런 내용들이 실질적인 그 임차인을 좀 불안하게 만드는 역할을 많이 하긴 하더라고요. 저희 와이프도 우리 전세 살고 있는데 이 전세 만기쯤 됐을 때 이제 다른 집 좀 알아보는데 매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어떻게 전세 매물이 하나도 없어.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이게 포함된 뉘앙스는 전세 가격이 이제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전세 매물이 없는 거는 지금 어느 정도 일시적일 수 있고 자 여기서 전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거나 불안할 수 있는 요인인지를 살펴보면 지금 전세 가격이 우리 지역이 지금 전세 가격이 막 요동치고 있고 난리가 나는지를 좀 봐라. 근데 조용하잖아. 그 얘기는 수요도 지금 줄어 있는 거다. 수요도. 그 얘기를 이제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임차인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불안해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걸 유도하는 게 아닌가. 불안을 유도해서 매매로 전환시키고 다시 시장이 상승되길 바라를 이 일종의 어떻게 보면 이제 상승론자들이 지금 이렇게 가스라이팅 뭐 이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사실 전세난이 일어날 시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너무 임차인들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래도 되죠? 실질적으로 그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전세가 오른다라고 막 이중 전세 가격 형성되고 막 이랬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강남권 같은 경우도 막 올라가고 했어요. 근데 네. 올라가고 했는데 올려주고 한 2년 지나고 나니까 오히려 돌려주는 형태.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지역을 실질적으로 수요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낼 수 있는 돈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막 치고 막 엄청 올라가고 이러기는 쉽지 않거든요. 네. 네. 그렇다. 자, 여러분들 새겨 두십시오. 자, 전세가 줄고 가격도 비싸져서 강제로 집을 사야 될 거다라는 말도 좀 많은데요. 강제로 집을 사야 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본인의 판단인 거죠. 이런 불안감이 너무 커가지고 나는 전세가 대비해서 이 정도 갭을 그러니까 빚을 내서 추가로 빚을 내면 살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이걸 감당할 거야. 이런 선택을 하시는 분들은 집을 사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집을 지금 실질적으로 참여하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 영끌이 막 한참이던 시기와 또 다른 부분이 대출에 대한 규제 부분도 있고 소득에 대한 기준도 까다로워졌고 이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대출을 고민은 예, 대출을 좀 덜 받아도 그렇죠. 예. 대출을 좀 덜 받아도 예. 집을 사는 게 맞지 않나라는 고민을 할 수 있다라는 건 예전보다는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 어느 정도 그러면 이제 영끌처럼 준비가 안 됐었던 세대가 아니라 이미 뭐 기존의 집을 처분했다거나 전세로 살고 있고 뭐 기회를 봐서 지금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그냥 나 좀 전세 살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분들 이 이제 주로 고민을 저한테도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제가 그런 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보유세도 강화가 되고 또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본인의 소득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정점을 찍을 수도 있는 지금 상황일 텐데 이 상황이 20년, 30년 갈 수 있냐를 물어봐요. 네. 그러면 20년, 30년 갈 수 있지 않다라는 시점일 거 아니에요. 네, 보통 네, 한 네, 네. 많아야 10년 남았고 막 이런데 그러면 그 얘기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자산 그 현금 유동성을 가지고 이게 어떤 장기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로 재편되지 않으면 나의 소득이 떨어졌을 때 현상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시기인데 이걸 전부 다 집에다 올인하고 플러스 거기다 추가적인 빚을 지는 선택을 지금 할 것인가를 역으로 다시 여쭤봐요. 그랬을 때 나오는 판단은 그러면 처음에는 강남의 집값이 뭐 지금 여기서 한 20% 정도 30%만 빠져도 사는 게 낫겠다 이런 얘기를 처음에 물었던 분들도 그 얘기는 자기 자산의 전부를 집어넣는 거거든요. 거의. 그럼 앞으로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차라리 이걸 월세나 이자 비용 전세로 했을 때는 나머지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이 10억이든 얼마든 생길 거 아니에요. 그걸 갖고 다른 현금으로 짜는 것과 그 선택의 기로에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정도의 자산을 형성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후자를 택하는 거죠. 그러면 굳이 내가 지금 집을 이 가격에 사서 어떤 매몰 비용인 거잖아요. 그렇게 두고 그냥 안정성만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향후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대비할 것인가 이게 이제 자산의 개편과도 연계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가지고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많이 선택들을 하고 계신 거죠. 근데 지금 강제적으로 집을 사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보다는 더 안 좋은 입장에 있으면서 더 큰 빚을 또 앞으로 어떤 금리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랜 기간 부담스러운 상황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선택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지 마라. 예. 저희 이제 그 강의에서 저기 전세하고 매매를 이게 그 비용으로 좀 분석을 해보라고 해요. 네. 네. 그러면은 집값이 한 10% 2년 동안 10% 정도 올라도 전세가 이득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서 지금 앞으로 네가 생각할 때 집값이 10% 이상 뭐 20% 30% 이상 올라갈 것 같으면 집을 사도 되고 그럴 것 같지 않고 확률이 반반이다. 아니면 좀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은 전세가 훨씬 유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하는데 그래도 불안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대한 비용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자기의 자산 규모나 전체적인 금액 대비해서 한 맥시멈 한 40%? 뭐 예를 들어 10억이 있다. 그럼 한 4억 정도? 이 정도. 그러니까 지금 뭐 2, 30억 한다는 집을 사실은 하려면 한 50억 정도는 있어야 사실은 그런 선택을 하는 게 부담이 없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사람들은 그 부족한 부분까지 전부 다 대출로 풀 대출 땡겨가지고라도 여기 뛰어들려고 하시는 분들이 전 많았다. 재산에 더해서 부족한 돈이 있어서 그걸 대출이나 아니면 주변 그렇죠. 가족들 돈을 끌고 와서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소위 말하는 영끌. 근데 제가 진짜 저는 현장에서 이제 그 감정평가사 떨어지고 저는 이제 그 중개시장과 이제 분양시장에 꽤 오래 있었는데 특히 분양시장에 있으면서 진짜 수천 명 상담을 하면서 느꼈던 게 이 집값 떨어질 때는 못 버티더라고요. 못 버텨요. 예. 네. 다
다들 뭐 한 10년, 20년 갖고 갈 계획을 잡고 집을 샀는데 집값이 떨어지니까 못 버티더라고요. 버티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맞습니다. 그 얘기를 해주는데, 네. 그러니까 겪은 사람들은 진짜 폭풍 공감을 하는데 겪지 않은 분들은 아예 이 공감을 전혀 못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많이 물어보는 게 존버할 것이냐, 손절할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네. 근데 이 버틴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결과를 보면 버티다 결국에는 강제 매각이에요. 예, 강제 매각을 하는데 제가 2012년, 13년에 그 버티다가 파는 사람들을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나마 자발적으로 자기가 손절하는 형태를 취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대부분은 계속 버티겠다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자 감당 안 되고 버티지 못해서 연체가 생기고 경매로 그러니까 주식으로 말하면 반대 매매 네, 당하는 그쵸, 것처럼 반대매매. 이런 상황으로 귀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생각했을 때 아직 그나마 누군가 사주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어떤 손실의 폭을 줄일 수 있을 때 그런 선택을 하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참 그 경험이 바로 직전의 경험이 이제 거의 생각의 거의 대부분을 좌우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게 지금 좀 젊은 세대들은 상승장만 겪었잖아요. 맞아요. 그게 너무 이제 큰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매수자들의 경제 상황, 지금 환율 문제를 지금 짚지 않을 수가 없는데 환율이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1,500원을 넘어섰습니다. 뭐 1,500원이 넘어서면 위기다라는 얘기도 이제 굉장히 많이 들려서 근데 전쟁이 나기 전까지는 1,500원을 넘지 않을까 막 넘을 수 없다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전쟁이 나면서 이제 넘어서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고유가까지 그리고 금리도 지금 막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고환율의 고유가에 고금리 3고가 시작됐다는 말도 나옵니다.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 과거의 그 경제 위기 수준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이 어떤 수준일까요? 이번에 이제 대통령님께서 이제 추경할 때 그 위기다라는 말을 20몇 번 하셨죠. 예. 위기가 맞습니다. 네네. 위기가 맞는데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은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태다. 지금 환율이 1,500원대를 보이고 있는데 환율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돈의 상대적 가치죠. 예. 지위죠, 지위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미국 달러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환가성을 가지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계속 지금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그럼 왜 떨어지느냐?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성장에 대한 의심, 신뢰도 이런 부분들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환율이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인 거죠. 성장 동력이 좀 부족하다.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생산 인구는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어떤 산업에 대한 포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치가 의심받는 부분도 있고 특정 분야는 잘 나가지만 대부분의 내수는 침체되어 있고 빚 때문에 뭐 이런 환경들을 고려했을 때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근데 지금은 왜 1,500원을 뚫었느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달러의 강세 현상을 보이고 있잖아요. 전쟁으로 인해서 네.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고 얘기하는 달러, 유일한 진짜 통화라고 할 수 있는 게 달러이기 때문에 현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면서 환율도 올라가는 형태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와 지금을 비교했을 때 달러 인덱스 수치가 비슷했었는데 그때는 1,200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1,500원이에요. 네. 그 얘기는 외부적인 요인뿐 아니라 기본적인 우리나라의 어떤 신뢰도에 대한 부분이 많이 약화되고 있다라는 게 기본 개념이거든요. 네. 그러면 환율을 안정시키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자원 무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에너지적인 측면은 90% 가까이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대부분이 수입한 물건을 갖고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는 재가공해 가지고. 그렇죠. 우리나라는 중간재적인 수출을 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원료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달러로 사가지고 와서 물건을 만들어서 달러로 파는 형태. 근데 사오는 비용 자체가 비싸진 거예요. 유가가 올라갔죠. 중동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유통 경로가 막히니까 유가가 상승을 했어요. 달러로 표시된 유가가 상승을 했는데 환율도 올라갔어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2배 돈을 올라간 더, 거예요. 돈을 더 주고 사야 되는 그렇죠. 거네요. 우리나라 돈을 더 주고 달러 올라간 값에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 그러면 물가에 훨씬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죠. 고환율이라는 거는 고물가를 동반하는 거죠. 물가가 올라가는 부분을 상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인플레이션을 누르는 방법은 금리 인상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리에 대한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원래도 환율 문제 때문에 환율이라는 게 돈값을 얼만큼 쳐주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금리를 높게 가져가야 된다. 미국보다 높게 가져가야 되는데 우리 계속 낮은 형태로 꽤나 오랜 기간 가져갔기 때문에 지금 조금씩 빠져나가면 그 영향을 크게 변동성을 크게 겪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금리를 올리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빚은 가계부채 1위의 상황인 거예요. 빚이 많은 사람들한테 가장 위험한 것이 그렇죠. 바로 금리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기가 발생했을 때에 그걸 감당해낼 수 있는 체력은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태인데 외부적인 충격에 의한 위기가 온 거죠. 네. 지금 이미 전쟁이 뭐 원래는 2, 3일에 끝난다 했다. 뭐 2, 3주 간다. 뭐 2, 3달 간다. 지금 이제 2주간 휴전한다고 해가지고 또 다시 주식시장 좀 그렇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전쟁이 꽤나 장기화될 거다라는 인식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멈춘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부분에 대한 대가는 당연히 발생을 하는 거예요. 네. 이미 비용에 올라간 부분들은 물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이 물가에 영향을 주는 시기는 3개월에서 6개월 후에 영향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환경 자체가 굉장히 취약해져 있는 상태이고 그러니까 대통령도 돈을 풀어서라도 지금 뭔가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위기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어떤 경제적인 위기가 다시 발생한다. 이게 뭐 아예 국가 부도를 선언한다. 뭐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변동성이 워낙 큰 시장이기 때문에 특정 이슈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어떤 자금이 많이 빠져나가는 상황이 됐을 때 이걸 이제 대응할 만한 여력이 지금 외환 보유고가 예전보다는 높다고는 하지만 그 변동성을 충분히 흡수해낼 수 있을 것인가 또는 기간에 버텨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심이 있는 상황이다. 생각하면 위기가 그러니까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자면 지금 면역력이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황인 거네요. 그쵸. 그러면 외부의 병원균이 오거나 내부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자연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체력이 지금 굉장히 약한 상태다. 그렇게 본다면 뭐 지금 뭐 경제 위기가 당장에 올 수도 있지만 안 올 수도 있는데 어떤 외부 좀 강력한 뭐 어떤 위기 형태나 이런 게 온다면 뭐 옛날에 IMF나 외환 금융위기거나 이런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전망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면역력이 굉장히 약해져 있는 느낌이 드네요. 안 그래도 오늘 오는데 차를 타고 오는데 차가 없어요. 그렇죠. 차가 없습니다. 평소 여기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1시간이 좀 넘게 걸렸는데 한 50분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신호에 별로 신호에 걸리지도 않더라고요. 차가 많이 없어졌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고유가도 지금 영향을 많이 주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이제 지출을 줄여야 되는 상황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드네요. 자, 지금 신현송 그 한국은행 총재 내정자죠. 네, 이분이 매파이다라고 합니다. 매파라면 금리 인상 이렇게 지금 우리가 연결을 짓는데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많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요즘 주담대 금리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뭐 7%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벌써 8%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영끌에서 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일단 매파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한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네. 우리에게 선택지는 그러면 환율을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부채를 방치할 것인가 두 가지거든요. 부채를 지고 있는 사람들을 지켜낼 것인가 아니면 환율로 고통받는 기업을 지켜낼 것인가 그 선택지에 있어서 선택지는 나라의 어떤 성장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기업이 무너지게 둘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네네.
환율에 대한 부분에 되게 민감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상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한국은행 총재가 매파이든 비둘기파든 지금 상관이 없다. 지금 환경이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 그쵸. 해야 되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다. 지금 금리를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금리를 어떻게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계속 지금 동결하고 있잖아요. 예. 금리를 계속 동결하는 조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주담대 금리 상단이 8% 가까이 터치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게 네. 어느 정도였냐면 2022년도에 금리 인상을 했잖아요. 21년 말에 0%대 금리에서 23년 초까지 해서 3.5%까지 기준금리를 상승을 시키면서 그때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주담대 금리가 7%에서 8%까지 올라갔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러고 나서 다시 떨어지는 현상이 벌어졌는데 지금은 기준금리가 오히려 내려와서 2.5%예요. 1%나 떨어졌는데 시장 금리가 올라. 시장 금리가 8%인 거예요. 그 얘기는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이 시장에 들어오는 돈이 부족하고 이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돈을 구하기 위해서는 더 비싼 금리를 주지 않으면 돈을 못 구하는 거예요. 그만큼 금리에 대한 부담감이 과거보다 더 강하게 오고 있다. 여기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라든가 또는 금리 인상이 안 되더라도 시장에서 돈을 구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금리가 더 부담스러워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예전에 22년도에 8%를 찍었을 때는 피벗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금리가 내려갈 거를 그렇죠. 기대했기 때문에 그게 선반영되면서 금리를 좀 낮출 수 있는 여건이 됐었는데 지금은 이게 오히려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예상이 이루어지는 시장이거든요. 그때랑은 상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네요. 그때는 기준금리를 가파르게 울트라 스텝이 3번 나왔나요? 뭐 이렇게 하면서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이제 뭐 여기에서 어느 정도 뭐 물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잡히면 이제 다시 금리 인상이 인하가 이루어지겠지라는 기대가 있었더라면 지금은 사실은 기준금리는 올리지 않았는데 시장금리가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기준금리는 올릴 수도 있는 상황.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담감이 그때도 못 버텼던 사람들의 매물이 지금 다 경매 시장으로 나왔고 2013년도 이래 최대의 경매 물량이 시장에 쌓여 있고 앞으로 추가적인 물량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잖아요. 그럼 지금의 상황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시장에서 오히려 2022년보다 더 되게 불안한 상황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지금까지 버텨왔기 때문에 몇 년 동안은 더 버틸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버티는 게 과연 맞을까? 이게 결국에는 생존의 문제거든요. 네, 이 사람이 버틴다라는 거는 내가 이거를 어떻게든 끝끝내 유지해 갈 수 있는 정도의 그 한도를 버티는 거지. 그게 불가능한 상황이 오면 결국에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시점이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좀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어요. 예. 뭐 어떻게 보면 조언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뭐 팔아라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예. 그러니까 유튜브를 오래 하셨다고 하시니까 네. 저도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 상승하는 시장에서 계속 이거는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던 사람이고, 네. 그때 이제 벌어졌던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올라간다라는 쪽에 더 이제 사람들은 기대를 많이 했고, 그렇죠. 또 그런 분들이 막 강의하고 막 이러면 막 사람들이 찾아가서 저도 막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업도 듣고 막 이랬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원망이나 이제 문제들이 불거지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서야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는 있잖아요. 뭐 네네. 어디 특정 지역을 찍어준다든가 뭐 이래서 분양을 받았는데 뭐 문제가 생기고 뭐 대출을 어떤 식으로 우회적으로 받아가지고 유지를 했었는데 결국은 차지 않고 뭐 이래가지고 힘들게 살고 있고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들려오는 시장이거든요. 근데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이런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했던 분들이 많았고 이미 너무 많이 참여를 한 상태고 그런 지금 이미 선택을 한 사람들한테 그러면 이거를 말씀하신 것처럼 팔아라 마라 얘기하기가 어려운 게 결과는 뻔해요. 네. 버티지 못할 거예요. 근데 버티지 못할 상황인데 지금 팔라고 했을 때 본인 입장에서는 손실이 확정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가장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손실을 확정하지 않으면 주가도 그렇잖아요. 우리 주식이 떨어졌을 때 안 팔고 버티면 그냥 나중에 올라가면 손실이 아닌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네. 결과적으로 그런 날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집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 진짜 이럴 때가 조언하기가 굉장히 진짜 난감합니다. 예. 음. 그래서 저도 파는 얘기는 잘 안 해요. 네. 네. MG 새마을금고가 지난해에 금융당국의 관리 목표치를 430%나 초과할 정도로 많은 가계대출을 내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고금리 때문에 연체율이 증가 또는 우려되는 상황인데 과거에 IMF 때 그 종금들이 막 무너졌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 충격파가 굉장히 크게 왔는데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과거에 이제 그런 경험들 금융위기나 이런 것들을 겪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체계들을 만들어 왔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은행들 1금융권, 2금융권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1금융권 같은 경우는 각종 규제에 지금 영향을 받고 있고 2금융은 그보다 조금 느슨한 규제를 받고 있었고 또 부동산 화랑기에는 고수익을 추구하는 형태로 PF 시장에 많은 자금을 빌려줬고 네, 이게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해서 부실의 문제가 생겼잖아요. 근데 PF 문제는 정리가 아직 다 안 됐죠. 다 안 됐잖아요. 네네. 뭐 PF 좋아졌다 막 이런 얘기 들은 거 예,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어디 무너졌다 이런 얘기도 안 듣고. 예, 맞아요. 이유는 이 문제를 흡수해 가면서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가 한꺼번에 터지면 어떤 금융기관에서 손실을 한꺼번에 인식해 버리면 존립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대손 충당금을 통해서 흡수할 수 있는 범위 하에서 일부씩 정리해 가면서 건전성을 유지해 가면서 서서히 바람을 빼는 형태 이렇게 지금 유지를 해오고 있는 상태고 그것도 사실은 한계에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연기를 해주고 연장을 해줬는데 이자를 못 낸다든가 뭐 그 결과가 뻔하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손실을 확정하는 과정을 겪고 있는 이런 단계거든요. 네. 그만큼 건전성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보수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지금 보고 있지만 이게 이제 연체율은 증가하고 뭐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연체율은 증가하고 뭐 충당금을 더 쌓아야 되는데 여력은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결국에는 그러니까 구조조정의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 은행에 매각설이 도는 경우들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네. 근데 지금 1금융권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은 더 규제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고 또 1금융을 통해서 돈을 빌리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는 신용이 더 좋은 사람들이 빌렸기 때문에 연체는 어떤 저축은행이나 이런 데보다는 좀 낮은 율을 보이고 있지만 지금 연체가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은행의 연체가 늘어난다는 거는 은행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기간이 길어지기 전에 다 부실 채권으로 매각을 해버리잖아요. 그만큼 털어내고 있는데도 계속 연체가 늘어난다는 거는 신규로 발생하는 연체가 증가하고 있다는 훨씬 더 많다는 얘기네요. 그 얘기는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팩트거든요. 네. 이건 이제 구조적인 문제이고 그다음에 대출을 누구나 원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다 빌리고 싶어 하죠. 근데 이미 너무 많이 빌려줘서 안 빌려주죠. 1금융에서 못 빌리니까 뭐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부분에 일정 부분 퍼센트를 줬던 부분이 있었으니까 MZ 쪽에 자금이 몰려가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수요가 몰려가가지고 가계대출이 이제 4배 가까이 늘어나는 형태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이 부분을 이제 계속 유지하고 어쨌든 여러 가지 서민금융이 연결되어 있는 큰 회사들이기 때문에 무너지면 큰 충격이 있으니까 이들의 관리를 위해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MG 새마을금고는 증가율을 0원으로 했죠. 대출의 증가율을 빵원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 대출만큼만 해라. 더 이상 늘리지 마라. 이렇게 아예 대출 한도를 안 줘버렸어요. 그것 자체가 건전성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조치를 강화해서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껏 나간 대출에 대해서 뭐 5억 이상의 주담대 같은 경우 전수조사 해가지고 제대로 지금 활용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점검해가지고 아닌 거 회수해라. 이 얘기는 계속 건전성 강화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많은 부분에서 이미 빚이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 발생을 했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연체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그것을 흡수해내지 못하는 금융기관의 경우는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MG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 뭔가 문제 얘기가 많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도 지금 아니 이게 작년에 이렇게 430%를 초과해서 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 관리가 안 되는 걸까요? 아니면 이분들이 그냥 관리를 무시하고 이렇게 한 걸까요? 그게 아니라 이제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워낙 많다 했잖아요. 네네. 근데 가계 대출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이제 1금융에서는 줄여놓은 상태고 그렇죠. 제한을 시켜놓은 네네. 상태고 그렇지만 뭐 잔금 대출이라든가 아파트 분양받았는데 중도금 끝나고 이제 잔금 내야 되는데 대출이 나와야 되는데 집단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1금융에서는 캐파가 없는 거예요. 어. 뭐 여러 가지 조정을 통해서 없어요. 그러니까 빌릴 수 있는 데는 상호금융 쪽에는 또 1금융에서 1%면 그쪽은 2% 증가까지 허용을 해준 형태 뭐 이런 식이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또 나름 대출을 해야 은행 금융기관은 대출이 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음. 초과를 한 거예요. 총량을. 워낙 많이 빌려주다 보니까. 초과를 했는데 그걸 관리 목표치를 어겼을 때는 이미 그러면 전체적인 총량 대비해서 늘릴 수 있는 한도를 정해놨는데 그걸 훨씬 초과해서 빌려줬다?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재가 들어온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하고 있고 1금융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로 지금 또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 주담대 이런 부분이 고액에 대해서는 막히니까 사업자 대출을 이용해가지고 대출 받으신 분들 그걸 갖고 집을 사거나 뭐 이런 형태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점검해 보겠다. 하나은행하고 농협은행을 첫 타자로 거기부터 지금 다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21년으로 소급해서 21년도부터 발생한 그 사업자 대출에 대한 부분을 전부 다 검토하고 있는 정도로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 점검하고 있는 지금 그 정도로 그 얘기는 그만큼 위기가 있으니까 위기를 미리 사전에 감지해서 최소한의 어떤 충격으로 오게끔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국가적 시스템이 그러니까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그동안에는 대응을 제대로 못해서 그냥 팡 터졌다라면 지금은 이렇게 터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들은 국가적 시스템으로 어쨌든 서서히 바람을 빼고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시스템이 지금 어느 정도는 갖춰져 있는가 보네요.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이제 터질 수 있는. 그렇죠, 그렇죠. 와, 근데 그렇게 하고 터지면 더 충격이 클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감당 못할 빚을 우리가 졌다는 게 팩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차피 많은 분들이 예전에는 우리가 빚내는 걸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요즘 세대들은 내가 갚을 거란 생각을 안 갖고 빌렸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이제 결과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제가 좀 죄송합니다. 저도 거기에 좀 일조한 바가 있어서. 그러세요? 워낙 이제 저는 2012년 13년도 그때 이제 집이 워낙 안 팔릴 때 현장에 있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대출이 좀 잘 나왔었거든요. 근데 대출을 안 받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집값이 올라갈 게 이제 어느 정도 보이는데 집을 안 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쓴 책이 좀 집을 안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좀 집을 사라. 그러면서 대출도 무서워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일종의 상승장을 대비한 거였는데 이게 상승장을 넘어서도 이제 그게 유지되는 측면 때문에 저도 좀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점에서는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뭐 그렇게 하는 거가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과열이 계속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가 나보다 어떤 더 소득을 많이 벌어서 했다라기보다는 나보다 더 많은 대출을 땡겨서 더 비싸게 사주는 행태가 계속 유지돼 왔다라는 거를 인지했으면은 조금 이런 결과가 오지 않지 않았을까.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그걸 인지하는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 강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미리미리 저기를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참 어렵다라는 거를 유튜브 하면서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정리 말씀 하나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불확실성이 가장 극대화된 시기이고 안전자산이라고 얘기했던 금조차도 투기적인 자산으로 변질이 돼서 변동성이 커진 시장이잖아요. 그만큼 위기와 불안감이 커져 있는 상황에서 나를 지키는 것은 빚이 없는 것 그리고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데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네.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투기 시장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은 많이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좀 잘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그 박은정 평가사님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다음에 또 모실 기회 있으면 모시도록 하고 이만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에서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